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진 코인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5% 세금 폭탄을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부자들을 향한 일회성 부유세 법안, 일명 억만장자 세금이 추진이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비롯해서 이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130억,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거금을 정치 자금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창업자까지도 가세한 이 초유의 막후 전쟁들, 도대체 왜 리플은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투의 결과가 XRP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부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내고 있는 소득세랑은 차원이 달라요. 한 방에 5%를 떼가긴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미실현 이득, 그러니까 아직까지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 평가액에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이에 적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크립토 투자자가 2025년 말 강세장 최고점에 자산이 20억 달러, 한화 약 2조 6천억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민이면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5%, 그러니까 1억 달러, 이 1,300억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엄청 많긴 해도 그냥 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문제는 2026년 갑작스럽게 크립토 겨울, 즉 암호화폐 폭락장이 와가지고 자산 가치가 20억 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 4분의 1 토막 나는 뚝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산은 5억 달러로 쪼그들었죠. 근데 세금 고지서에는 여전히 1억 달러를 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남은 자산의 20%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돈이 모자라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싼 값에 급히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건데 폭락장의 코인 대량 매도라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번 법안을 두고 크립토 학살법이란 말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세금 내려고 코인 팔면은 가격이 더 하락할 거고요. 그러면은 더 많이 팔아야 될 거고요. 이런 악순환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세금을 추진하게 됐을까요? 배경을 조금 알아드려 보자면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연방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향후에 5년 동안 의료 예산 1천억 달러 정도가 부족해질 위기에 놓였어요. 여기서 캘리포니아 거대 의료 노조가 부자들이 좀 내놔라 이러면서 억만장자 세금 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법안이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들,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3천억이 넘는 자산가들에게 5%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세금법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가 대상이고요. 여기서 거둔 세금은 주로 교육과 의료와 복지 예산에 쓰겠다라고 명시했었죠. 그리고 2025년 11월 노조가 발의안을 제출했고요. 같은 해 12월 말 롭폰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까지도 승인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서명 모아가지고 선거 때 표대결 붙여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실리콘밸리는 폭발했습니다. 특히 크립토 업계랑 기술기업 창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2025년 12월 말 이 크라켄 거래소의 제시 파월 공동 창업자는 이 법안을 두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5% 절도다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남겼고요. 이딴 법이 통과되면은 억만장자들은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잡아서 캘리포니아를 다 떠날 거다 이런 경고를 남겼죠. 실제로 움직임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측에서는 바로 300만 달러를 이 법안 반대 단체에 기부했고요. 그리고 2026년 1월이 되면서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등장을 합니다. 브린 같은 경우는 빌딩 어 베터 캘리포니아라는 이 슈퍼팩, 쉽게 말씀드려서 정치활동위원회에다가 처음에 2천만 달러, 약 260억 정도를 쾌척하더니 또 한 달 뒤에 추가로 2,500만 달러를 더 보탭니다. 총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이 넘는 자금인데 캘리포니아 부유세 저지 캠페인에 넣은 건데요. 정말 엄청난 상황이죠. 심지어 브린 측에서는 돈만 보탠 게 아닙니다.
아예 아내랑 함께 작년 말에 캘리포니아를 떠나버렸어요. 네바다주 레이크 타우 호숫가에 있는 4,200만 달러짜리 550억 정도의 저택을 새 집으로 사고 또 주소지를 네바다로 옮겨버렸습니다. 사실 기준일 전에 나는 주민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고, 이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밋도 슬쩍 주소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이쯤 되니까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2026년 2월 중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까지 나서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부유세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대에서 일론 머스크, 세르게이 브린 같은 이런 사람들 실명까지도 거론하면서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맹공을 퍼부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세금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념 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플 차례가 다가옵니다. 2026년 3월 리플과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든 골든 스테이트 프로미스라는 새로운 팩에 각각 500만 달러씩 총 1천만 달러, 130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리플이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하던 순간이었죠. 이렇게 구글, 페이팔, 스트라이프 창업자부터 암호화폐 기업 리플까지도 실리콘밸리의 웹 2.0 거물들 그리고 크립토 거물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례 없는 동맹 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한쪽에선 노동조합과 진보 정치인들, 또 다른 쪽에서는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이죠. 다가오는 2026년 11월 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부자들이 단순하게 세금 법안 반대해주세요라고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새로운 법안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 주민투표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동시에 진행되는 카운터 이니셔티브, 즉 대항 발의안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퇴직연금, 개인저축보호법, 자산세 금지법 이런 식인데요. 내용은 한마디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로운 자산세를 도입하지 못하게 막고 또 소급 과세를 금지하자예요. 얼핏 봤을 때 서민 자산 보호를 위한 법같이 들리시겠지만 사실상 부유세 법안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들로서 가득합니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2개 이상의 주민 발의안이 충돌을 할 때 더 많은 표를 얻는 종만 살아남고 또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부자들 측은 세금 막는 법안을 여러 가지 내걸면서 또 표싸움에서 이겨버리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실제로 서명운동 현장에서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조 측 서명원들이 유권자 한 명당 12달러 주고 서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억만장자 측에서는 그 위에 15달러를 제시하면서 이것도 서명해 주시오,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잔뜩 주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의 룰을 이용해가지고 법안을 해킹하려 드는 억만장자들의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저 사람들이 돈으로 민의를 살려고 한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세금 내기 싫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료 노조 측 주장은 딱 잘라서 얘네 트럼프 때 세금 깎아줘가지고 돈 왕창 벌어놓고선 이제 와서 5% 뱉기 싫다고 생떼 쓴다, 이런 식인데요. 캘리포니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랑 인재풀을 제공을 했다 보니까 또 그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죠. 그리고 부자들이 코인 폭락하면 세금 낼 돈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데 대해서도 이 5년에 걸쳐가지고 나눠낼 수 있게 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하는 말은 다 엄살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법안에서는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5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남은 잔액에 연 7.5% 이자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팔아가지고 나눠내면 될 텐데 이런 것들 과장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억만장자들이 돈으로 민주주의를 사고 있다, 간호사들 치료비 때문에 만든 법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갑부들이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도 강력한데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범한 유권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저 사람들이 130억을 쏟아 부어서 결국에 자기 세금 안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이 오히려 역풍이 될 거란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부유세가 억만장자들의 엄살일 뿐일까요? 과연 그 5%가 공정한 대가 수준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사실들을 조금만 더 짚어드려 보자면은 캘리포니아 입법분석국이라는 주정부 내부 비교적 중립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또 보고서를 내놨는데, 부유세로 단기적으로 수십억 달러 세수가 들어오는 건 맞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매년 수억 달러의 소득세 수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남겼는데요. 이게 정치 구호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 땡기고 말 것이다, 이런 우려인 건데, 실제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에서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법안에는 부정적입니다. 혁신적인 부자들이 떠나면은 이 주 경제에 정말 해롭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분할 납부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에서도 함정이 있어요. 5년을 나눠서 내려면은 납부액에 매년 7.5% 복리이자가 붙게 되는데 웬만한 대출 이자보다 비싸요.
세금을 늦게 내면 낼수록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고, 자산이 폭락한 상태에서 몇 년 이자까지도 더해진다. 그럼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간 준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미 징후들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세르게이 브린 측에서 가족까지 데리고 네바다로 이사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페이팔의 피터 틸은 플로리다를 거처로 옮겼고 2020년 이후에만 70개가 넘는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고요. 크라켄의 제시 파월 말처럼 이번 불세가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어서 정말로 짐 싸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리플을 보더라도 정말 흥미로운 행보가 존재하는데요. 리플은 지난 2023년 말 SEC 소송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샌프란시스코 100년 된 건물을 새 글로벌 본사로 꾸미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남는다,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XRP 헬스케어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 두바이가 규제가 명확하고 또 세금이 없는 친크립토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리플이 아직까지 본사를 완전히 옮긴다, 이런 발표는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한 보험 정도는 깔아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부자들의 탈출 움직임이 그냥 엄살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플과 크리스 다스틴이 130억 정도의 정치 자금을 건 거는 단순한 세금 몇 푼 아끼기가 아닙니다. 현재 리플이 향후에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 이 SEC 소송 일단락된 뒤에도 2025년에 IPO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었는데요. 이 속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요. 리플이 최근에 회사 주식을 대거 매수해서 기업 가치를 이전에 150억 달러에서 113억 달러 정도로 재조정을 했는데, 이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몸값을 리셋한 거고,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IPO를 한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직전에 캘리포니아 부유세가 통과됐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리플의 대주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창업자나 주요 투자자들 갑자기 세금 수백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주식 왕창 팔아치울 만한 유인이 생긴다는 건데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유한 XRP 코인 물량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면 미국 월가 투자자들이 리플 IPO에 선뜻 참여하기도 힘들 겁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위험이 큰데 선뜻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유세를 막는 것들이 자기 회사 가치 지키는 문제랑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센이라거나 이 경영진 개인들이 여러 가지 낼 세금 몇백억보다도 리플 회사 상장 IPO 때 회사 평가액에서 날아갈 이 수조원들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천만 달러 로비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렴하게 드는 보험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정책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다면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거니까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올해 11월 이 중간선거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바로 억만장자 동맹이 독소조항 법안, 즉 카운터 법안으로 승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11월 주민투표 때 노조가 발의한 부유세 법안도 투표에 붙고, 또 동시에 억만장자들이 밀어붙인 보호 법안들도 올라갈 겁니다. 이때 부유세 법안이 과반 찬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워낙에 부자대 서민 구도라서 통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다른 법안들의 득표수예요. 만약에 억만장자 측에서 자산세 금지 법안이 더 많은 표를 얻는다, 그럼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가지고 둘 다 통과되더라도 득표수가 높은 쪽, 즉 부자들 쪽 법안만 효력이 생길 거고, 또 부유세는 자동으로 폐지가 될 겁니다. 일종의 승자 독식 룰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세르게이 브린이라거나 크리스 라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달러를 뿌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그래, 세금 이거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부자들 법안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케빈 뉴섬 주지사처럼 온건 성향 민주당 정치인들 사실상 부유세에 시큰둥한데요. 이 대놓고 찬성은 안 하더라도 묵인한다거나 방관할 수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라면은 올해 11월 이 부유세가 유권자들 투표에서 통과될지라도 실제로는 무력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결국에 법적으로 부유세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억만장자 동맹의 전략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027년 원래 세금 납부가 시작될 예정이었었겠지만 부자들은 한숨 돌리고 제갈 길 갈 수 있겠죠. 리플 입장에서도 최악의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미뤄졌던 IPO 작업 다시 가속화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아마 2027년 초쯤부터는 상장 주관사 선정인에 보내 분재질 수 있어요. 이제 경험들과 여러가지 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느끼는 감정,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노하우를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투자 시장에서 수익을 완성하는 것들은 매수가 아니라 결국에 마침표를 찍는 매도입니다.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가 함께 공존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인데요, 누군가는 매수하고 또 누군가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움직이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수할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결정을 당장이라도 수익이 날 것처럼 하십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빨리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비교적 빠르게 매수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면은 갑자기 망설이십니다. 이미 내가 충분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매도하면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타점을 놓치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요. 매수 잘했는데 이거 수익 나는데 내가 그때 못 팔아가지고 결국에 수익을 지키지 못하는,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들은요, 결국에 매도라는 사실,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 계좌에 확정시키는 거는 내가 매도라는 행동을 했을 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도 자체가 시장이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즉흥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도를 미리 계획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목표 구간을 미리 정해두고 또 분할 매도 주문을 걸어두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을 계속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들도 줄어들게 되실 텐데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하게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순간에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매도를 잘하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놓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매매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진짜 투자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